2022년에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그 인공위성 기업 스타링크가 통신위성 49개를 쏘아 올렸습니다. 예. 그런데 인공위성을 올렸던 그때 태양 폭풍의 영향으로 대기의 조성이 살짝 변한 거예요. 예. 이런 변화가 생기면은 대기의 밀도도 조금씩 바뀝니다. 이 정도 올라오면은 여기서 안정 취하고 가면 된다 했는데 그 고도가 바뀌어가지고 인공위성이 조금씩 추락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렸을 때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떨어져 있었던 거고 40개의 인공위성이 떨어져 버리고 말았다. 세상을 바꾼 과학, 세상을 바꿀 기술을 알아보는 테코노미 시간입니다. 과학동화 이창욱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한동안 안 보이시길래 또 아주 특종 들고 오나 싶었는데 오늘도 흥미진진합니다. 더운데 어디 진짜 다녀오시긴 하셨어요? 아니요, 아직 못 갔다 왔습니다. 아유, 일하시다가 못 가신 것 같은데 늦게라도 꼭 가십시오. 예. 자, 우리 요즘 날씨 얘기 계속되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소개해 주실 연구도 날씨와 관련된 거라면서요. 맞습니다. 날씨 관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날씨는 아닐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주 날씨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우주 날씨요? 예. 우주에도 날씨가 있긴 할 것 같은데 뭐 거기도 비 오고 눈 오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뭐 추측하시는 그런 게 있을까요? 뭐 우주풍이 더 많이 부는 날 뭐 이런 건가요? 모르겠습니다. 비슷합니다. 그래요? 우주 날씨의 주인공은 태양입니다. 예. 우주 날씨는 태양 활동에 따라 벌어지는 여러 가지 다양한 현상들을 얘기하는데요. 이 이야기를 손경제에 나와서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 요즘 일론 머스크는 물론이고 제프 베이조스까지 인공위성을 되게 많이들 발사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죠. 2022년에 혹시 머스크의 그 저궤도 우주 인터넷 사업체 스타링크에서 쏘아올린 통신 인공위성 49대 중에 무려 40대가 동시에 추락한 사건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들었습니다. 그때 뭐 태양 관련해서 무슨 이슈가 생겨서 그래서 이게 궤도를 이탈했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뭐 흔히 말해서 태양 폭풍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것 때문인가요? 맞습니다. 그게 바로 태양 폭풍 때문이라고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우주 날씨를 제대로 알았으면은 그런 천군 같은 인공위성 40대를 잃지 않을 수 있었을 텐데 예. 이렇게 우주 날씨는 우주 산업 쪽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네. 그런데 우주 산업보다도 좀 더 생각해 보면은 지구의 통신 산업, 전력, 심지어는 국방까지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요즘에 우주 날씨의 중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우주 날씨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확인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도 이제 슬슬 개발이 되어 있나요? 그러고 있는 와중입니다. 네. 사실 우리나라에도 우주 날씨 예측과 예보에 관련하는 그 연구실이랄까? 기관이 한 3개가 넘고요. 그래요? 예. 뒤쪽에서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우선은 그러면 본격적으로 태양이 만드는 우주 날씨가 뭔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여기부터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 그러면 제가 또 질문 하나 드리면서 시작하고 싶은데 네. 우주 날씨를 맨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현상이 지구에 있다고 태양 물리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교수님 혹시 태양에 의해 지구에서 일어난 대표적인 현상 이게 뭘지 한 가지만 추측해줘서 대답해 주실 수 있을까요? 뭐 제가 글쎄요. 뭐 일식은 아닌가요? 일식 안 됩니까? 너무 비웃으시네. 아닙니다. 예. 정답 아까 전에 저한테 얘기해 주셨었는데 정답 오로라입니다. 오로라. 이제 그게 우주 날씨와 관련이 있는 거죠? 예. 오. 북극이나 남극권에서 밤이 되면 이제 아름다운 빛으로 하늘을 수놓는 현상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네. 다들 오로라 보러 여행도 가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죠. 이거를 우주 날씨의 효과를 맨눈으로 볼 수 있는 유일한 현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 이유가 이제 오로라가 생기는 그 원인과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로라는 원래 이제 태양에서 날아오는 입자랑 지구 자기장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생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좀 어렵지만 간단하게만 설명드려보면은 태양에서는 빛만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네. 평소에도 이제 여러 가지 물질도 내뿜고 그러는데 이 물질이 이제 플라즈마 물질이라고 합니다. 전하를 가진 이온 입자라고 하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자기장파도 같이 내뿜어요. 예. 되게 많이 내뿜는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거를 뭉뚱그려서 태양풍이라고 부르고는 합니다. 네. 이것도 나중에 더 설명드릴게요. 어쨌든 이렇게 나왔던 태양에 뿜은 물질이 태양 바깥으로 쫙 흘러가다가 지구 가까이에 오면은 지구 자기장이 잡혀서 상호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아까 물질 이야기했던 그것들이 지구 자기장이 잡히면 북극과 남극 대기권 이쪽으로 모이게 되거든요. 그래요. 그러면서 대기권 상층의 공기 분자들과 부딪히면 빛을 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오로라입니다. 네. 실제로는 태양 자기장과도 상호작용하고 더 복잡하고 사실 덜 밝혀졌다고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근데 이 정도로만 우선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로라를 말씀 딱 듣고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 예쁜 오로라가 너무
너무 과학적으로 보여서 이제 안 예쁘고 복잡해 보이기까지 할 것 같은데 그런데 특이한 게 이게 예전에 우리나라에서도 오로라가 보였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올해 상반기였는데 네. 5월에 혹시 뉴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요. 한국에서도 오로라 관측됐다 뭐 이런 이야기 나왔었죠. 네. 맞습니다. 이게 당연히 오로라 아까 전에 제가 고위도 특히나 특정하면 위도 60도에서 80도 정도 사이에서만 오로라가 보이거든요. 예. 평소에는 안 보이는데 지난 5월 10일에서 12일 사이에 전 세계적으로 오로라가 보이는 현상이 있었어요. 오. 위도가 확 내려와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강원 화천, 경북 영천의 그 보현산 천문대 이런 곳에서 촬영에 성공했고요. 예. 지금 보시는 사진이 이제 용인 어린이 천문대 박정아 선생님이 강원도 화천에서 촬영한 오로라입니다. 야, 저게 우리나라 강원도라고요? 예. 야. 사실은 저렇게 딱 눈에 보이는 거는 아닌데 예. 오랫동안 카메라 노출을 오래 하면 이제 희미하게 보이는 음. 정도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 사실 아까 60에서 80도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한국은 북위 37도 정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38선 미치니까. 네. 재밌는 건 우리나라는 물론 이제 세계적으로도 다른 저위도 중위도 국가에서도 보였다는 거예요. 예. 별로 원래는 보이지 않을 것 같은 일본, 체코, 스페인, 미국 남부 이제 애리조나주나 텍사스주 이런 데서도요. 네. 그러니까 천체 관측 동호인들은 땡 잡은 거죠. 이제 수백 년에 한 번 있을 만한 관측을 한 거고요. 그때 재밌는 사진이 많이 찍혔는데 보통 오로라면 이제 설원, 막 눈밭 이런 쪽을 배경으로 하잖아요. 예.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폴란드인데 저기는 예. 동네 마을 시골 나무를 배경으로 한 오로라라던가 예. 아니면 진짜 애리조나주 사막 선인장을 배경으로 한 오로라 이런 것도 찍혔습니다. 이야, 특이하네요. 그런 사진들 보면 진짜 이게 뭐 합성인가 이런 오해될 정도로 아주 뭐랄까 신비로울 것 같은데 그런데 왜 이렇게 오로라가 여기저기서 많이 보이게 된 거예요? 5월에 오로라가 보인 이유. 일단 이유는 태양 폭풍 때문이라고 합니다. 예. 아까 전에 태양풍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네. 태양은 원래도 평소에도 매초 약 100만 톤 정도의 물질을 뿜고 있어요. 그렇게 우주로 날려보내고 있는데 태양 활동이 항상 한결같지는 않습니다. 네. 세졌다가 약해졌다가 하는데 태양 활동이 활발해지면은 훨씬 큰 규모의 태양풍이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태양 대기에서 발생하는 에너지 폭발, 플레어라는 현상이 있거든요. 네. 이 플레어가 발생하면 태양풍 규모가 확 커지는 거죠. 이렇게 태양 활동이 활발해지면 벌어지는 현상들을 통틀어서 태양 폭풍이라 부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태양 폭풍이 일어나면 오로라가 예쁘게 많이 보이니까 그런 쪽에선 좋은데 다른 난리가 날 수 있어서 문제입니다. 다른 난리라면 어떤 겁니까? 최근에 가장 큰 영향을 줬던 거는 2003년 10월에 발생했던 할로윈 태양 폭풍입니다. 네. 할로윈 기간과 가까워서 이렇게 이름이 붙었는데 이때 우주에서는 태양 관측 인공위성 소호를 비롯한 여러 인공위성이 고장나거나 먹통이 되는 사례가 있었고요. 국제우주정거장 ISS죠. 여기에 머무르던 우주 비행사들이 대피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아, 대피까지 해야 됩니까? 예. 지구에서는 이제 GPS 통신 시스템 영향받아서 고장이 났고 예. 스웨덴에서는 정전도 일어났습니다. 이게 재밌는데 남아프리카 공화국 저 남쪽이죠. 예. 변압기 12개가 터지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이야, 그러니까 우주랑 지구를 가리지 않고 큰 영향을 미친 거죠. 그렇네요. 이때 이 할로윈 태양 폭풍의 강도가 5등급으로 분류됐습니다. 네. 1에서 5등급 사이로 이제 분류를 하는데 5등급이면 제일 강한 거예요. 네. 그런데 올해 5월에 발생한 태양 폭풍이 할로윈 태양 폭풍 이후 21년 만에 처음으로 5등급으로 예보됐거든요. 그러니까 매우 이것도 강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 분야에서 한번 피해를 봤으니까 또 다른 피해를 막기 위해 엄청 동분서주를 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뉴질랜드 전력회사는 비상사태 선언하고 전선망 끊었다고 발표를 했고 드론 커뮤니티, 드론 날리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제 연락이 많이 왔는데 드론이 멈췄다, 떨어졌다, 고장났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올라왔다고 하네요. 피해가 말씀 듣고 보니까 진짜 여기저기서 엄청나네요. 우주 밖에서도 그렇고 지구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이게 폭우, 폭설, 폭염 이런 거는 피해가 어떨지 저도 느낄 정도인데 태양 폭풍 때문에 제가 무슨 일신상의 변화를 느낀 적은 없거든요. 이게 도대체 무슨 파장을 만드는 거예요? 태양 폭풍이 벌어질 때 태양은 크게 세 가지를 내뿜습니다. 예. 빛, 물질, 자기장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요것들이 미치는 영향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날씨 예보하거나 기후학, 기상학에서는 이제 온도, 습도, 강수량 이런 세 가지 요인을 중요하게 치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우주 날씨에서는 빛, 물질, 자기장 3요소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예. 지금부터 간단히 차례로 요 세 가지가 어떤 영향을 각기 달리 미치는가 네. 설명을 드리면은 태양 폭풍이 사실 이런 식으로 내 삶에 영향을 미치는구나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쉬운 거부터 설명을 듣겠습니다. 물질 자기장 좀 어려울 것 같고 빛부터 좀 설명을 해주세요. 예, 우선 빛부터 보겠습니다. 빛은 이제 속도가 가장 빠르니까 태양에서 딱 나온 지 8분 만에 지구에 도달합니다. 네. 예보를 하기 엄청 어렵다는 뜻이죠. 아, 그렇겠네요. 근데 태양에서 저희는 이제 저희 눈에 보이는 빛을 가시광선이라 하잖아요. 자외선, 적외선도 나오는데 사실 태양에서 나오는 빛이 이렇게 다양한 파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태양 폭풍에서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는 건 X선, 강한 X선입니다. 네. 이 X선이 지구 대기권의 가장 바깥 영역에 있는 전리층을 교란하기 때문인데요. 빛은 쉬울 줄 알았는데 전리층은 뭔가요? 자, 좀 어렵지만 간단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예. 대기는 뭘로 이루어져 있나요? 당연히 뭐 산소, 질소가 제일 많죠. 예. 네. 아, 잘 알고 계시네요. 예. 그럼 분자들로 차 있을 텐데 예. 이 X선이라는 빛이 다른 파장보다도 힘이 세서 분자에 맞으면은 분자를 쪼개버립니다. 예. 엄청 크게 쪼갠다는 기보다는 분자에서 전자를 떼어내버리는 식으로 쪼개는데 그럼 대기 화학 물질이 이온이라는 상태로 변해요. 이렇게 대기가 이온화된 층을 전리층이라고 합니다. 예. 좀 어렵긴 하죠. 근데 어렵지만 핵심만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예. 같습니다. 전리층이 중요한 이유가 통신에 꼭 필요한 층이기 때문입니다. 아. 이제 저희가 지상에서 위쪽을 향해 전파를 쏘잖아요. 예. 그럼 전리층을 전파가 다다르면 일부는 흡수되고 일부는 반사돼요. 네. 그러니까 이성질을 잘만 쓰면은 멀리 떨어진 곳까지 전파를 보낼 수 있는 거예요. 아, 예. 이거 어디서 들어본 얘기 같죠? 네. 이게 바로 전파 통신의 원리입니다. 예. 아마추어 통신이든 라디오든 실제로 전리층을 통해서 신호를 주고받는 거죠. 그러면 이 전리층이 그렇게 통신에서 중요한데 태양 폭발이 생기면 전리층에 일종의 교란 같은 게 생기고 그것 때문에 전파 통신 이런 게 어려워진다. 이렇게 정리해도 될까요? 아, 정확하십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인데요. 아까 X선이 대기의 분자를 이온화시킨다고 했잖아요. 예. 그럼 태양 폭발로 X선이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흡수를 하나요? 반사를 안 흡수를 하고? 하는데 이제 분자랑 맞으면 네. 이온화가 되는데 X선이 많아지니까 분자가 아. 더 많이 이온화가 되겠죠. 네, 네. 그래서 그 전리권이 두꺼워집니다. 네. 그럼 재밌는 일이 생기는데 두꺼워진 전리권은 전파를 반사하지 않고 흡수하거든요. 흡수하는. 그러니까 반사해서 전파를 전달해야지 통신이 되는데 흡수한다? 그러면 전파 통신에 장애가 생깁니다. 네. 그러니까 태양 폭풍의 첫 번째 빛에 의한 영향은 전리권이 두꺼워지면서 전파를 이용하는 모든 분야가 다 영향을 받는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군대, 위성 등 다양한 분야 통신 다 그렇고 그래서 이 영향을 전파 두절이라고 부릅니다. 네. 근데 다행인 거는 빛의 영향은 그렇게 오래 가지 않는다고 해요. 1시간 정도만 기다리면 괜찮아진다고 하고 또 빛이니까 당연히 태양 폭풍이 일어났을 때 밤인 곳은 영향을 안 받겠죠. 빛의 영향은 어떻게 보면 1시간 만에 사라진다고 하니까 다행이긴 한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 태양 폭풍에 영향을 받는 요소 중에 하나인 다음이 뭐였냐면 물질이었죠. 예, 예. 물질 한번 설명해 주세요. 아까 오로라 할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태양이 쏟아부는 고에너지 입자 플라즈마라고 했었죠. 예. 이게 대부분 지구 자기장에 가로막힙니다. 그래서 지구에는 크게 영향을 안 미친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누가 영향을 받느냐? 바로 우주에 나가 있는 사람들 혹은 우주 공간에 떠 있는 인공위성이 영향을 받습니다. 네. 고에너지 입자라고 말하면 결국 방사선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얘네들이 전자부품 기판에 쏟아지면 정밀한 장비를 고장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방사선이라고 하면은 느끼시겠지만 사람 몸으로 쏟아져 들어오면 DNA를 파괴하고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겠죠. 앞서 그 할로윈 태양 폭풍 이야기 했었잖아요. 그때 예. 인공위성 고장 났고 ISS에 머무르던 우주 비행사가 대피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예. 바로 이 이유입니다. 그래서 ISS에는 이제 다양한 모듈들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벽이 두꺼워서 방사선 차폐가 좀 잘 되는 공간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 태양 폭풍 예보를 받고 모두 그곳에 모여서 몸을 피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게 궁금했거든요. 대피를 한다면 갑자기 우주에서 어디로 가나 했더니 그 안에 좀 더 방사선에 대응이 잘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있었군요. 예, 좀 더 두꺼운 데로 가는. 네. 그래서 이런 물질의 영향은 태양 입자 폭풍, 솔라 레디에이션 스톰이라고 부르는데 네.
지구에서도 한 군데 영향을 주는 곳이 있긴 합니다. 거긴 어딘가요? 어딜까요? 오로라 얘기해 주셨으니까 극지방. 맞습니다. 예. 극지방으로는 이제 고에너지 입자들이 모여들 수 있거든요. 특히나 높은 대기권 높은 고도에선 더 그렇겠죠. 그래서 그쪽에 오로라가 생기기도 하는 건데 극지방에서 높은 고도에서 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바로 항공 승무원분들이나. 맞습니다. 극지방 항공로를 이용하는 비행기 조종사와 승무원분들인데 예전에 뉴스에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극지방 항공로에서 근무했던 승무원분이 백혈병에 걸려서 예. 산업재해 신청했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어요. 많이 뉴스가 나온 적이 들었습니다.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 사실 그 산업재해 신청이랑 관련해가지고 알아보는 데서 한국천문연구원에서 우주 날씨 하시는 분이 연구를 같이 하고 그랬던 것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주 날씨의 영향을 몰랐으면은 그 승무원의 백혈병과 우주와 연관성을 찾기가 쉽지 않았겠죠. 예. 그래서 지금은 태양 폭풍 발생하면은 극지방을 통하는 비행기 운항 자제해라, 다른 항로 거쳐가라 이런 연락도 온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게 연결까지 되는군요.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이죠. 자기장도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태양 자기장의 영향은 지자기 폭풍이라고 부릅니다. 네. 태양에서 나온 자기장 변화가 지구로 전달돼서 지구 자기장에 영향을 미치는 건데요. 지금까지 세 가지 이야기했는데 사실 가장 심각한 영향이 자기장, 지자기 폭풍입니다. 네. 아까 이야기한 물질도 보통은 우주 공간으로 영향이 한정되니까 엄청 심각하진 않거든요. 예. 근데 자기장은 한번 오면 영향이 며칠 단위로 가는 데다가 낮이 아닌 밤 지역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자기장이 그럼 바뀌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말씀을 드리자면은 교수님 혹시 중고등학교 때 전자기 유도 배우셨었나요? 이거 아닙니까? 이 FBI 해가지고 한 거 이런 거랑 관계 없는 건가요? 맞습니다. 네. 이것도 매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전자기 유도는 전기장과 자기장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그렇죠. 현상의 한 예다 예. 볼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자기장 변화시키면 전류 흐른다 뭐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발전소에서 사용하는 발전기 터빈을 예로 들죠. 예. 발전기 터빈에 이제 자석이 달려 있어서 그 터빈을 계속 돌려주면은 예. 자기장이 계속 변하고 그래서 옆에 있던 전선에 전류가 흐르면서 우리가 발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 근데 제가 방금 뭐라고 했습니까? 태양 자기장이 영향을 주면서 지구 자기장을 교란시킨다고 했잖아요. 보통 안정적으로 딱 있던 지구 자기장이 갑자기 변하면은 네. 전자기 유도 현상이 발생해서 꺼져 있던 회로에 전기가 흐를 수 있는 겁니다. 야, 그게 돼요? 놀랍게도 실제로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고 해요. 전기를 꺼놨는데 전기가 흐른다고요? 전기 꺼놓고 콘센트도 뽑아놨는데 네. 유도 전류가 흐르면서 지구상의 전자제품이 갑자기 과전류가 흐르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플러그 빼놨는데 전자 제품이 다시 켜지거나 막 이런 거. 혼자서. 우리 이런 거는 주로 이게 여기서 차이가 나는구나. 과학자들은 이렇게 과학적으로 설명하는데 우리는 거의 이걸 심령사진으로 바라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2003년 할로윈 태양 폭풍 때 스웨덴에서 정전이 일어나고 네. 남아공에서 변압기 12개가 터졌다. 이게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냥 평소처럼 연결해서 쓰고 있었는데 갑자기 과전류가 흐르니까 변압기도 맛이 가고 이제 터지거나 이렇게 네. 된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번 태양 폭풍 때 5월에도 뉴질랜드 전력회사가 전선망을 끊어둔 이유가 혹시나 과전류가 흐르면은 터지거나 정전이 일어나거나 이런 걸 막기 위해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야, 여기 설명 다 듣고 보니까요. 빛뿐만 아니라 오히려 빛을 제가 제일 걱정했는데 이건 1시간 정도밖에 영향이 없고 물질이라고 하는 것과 자기장, 이 우주 날씨가 이 두 가지 때문에 지구 내에도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네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사실 저희가 피부로 느끼기에는 조금 거리가 있으니까 저희가 우주 날씨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게 생소하게 느끼거나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예. 사실 지구 날씨는 비가 내리거나 눈이 내리거나 하면은 바로바로 피부에 와닿잖아요. 그렇죠. 온도, 습도, 강수량. 예. 근데 이런 경우에는 자기장을 느끼거나 하지는 못하니까 우리가 느끼는 건 빛 정도인데 대신에 어떤 뭐 기계를 통하거나 비행기를 통하거나 뭐 전력이나 이런 걸 통하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긴 한다. 네. 그래서 요즘에
더군다나 20세기, 21세기가 되면서 우주에 인공위성도 많이 발사하고 저희도 더 세밀한 전자장비나 전력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으니까 점점 더 우주 날씨의 중요성이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날씨도 우리 그냥 일반적으로 뭐 태풍 불거나 그럴 때 무슨 태풍 이렇게 분류하는 것처럼 이 태양 폭풍도 분류 체계가 있습니까? 등급 같은? 있습니다. 방금 세 가지 영향을 이야기를 드렸는데 네. 요 세 가지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측정해 보고해서 이상 상황에 대처할 수 있게 만드는 게 바로 우주 날씨 예보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주 날씨도 아까 온도, 습도, 강수량 나누는 것처럼 예. 빛, 물질, 자기장 영향을 각각 측정해서 예보합니다. 네. 미국 국립해양대기청 노아라고 하죠. 예. 여기서는 올해 5월 태양폭풍을 예로 들면은 R3, S1, G5 등급으로 매겼습니다. 아. 그러니까 빛 3등급, 물질 1등급, 자기장 5등급이라는 건데 이거는 숫자가 올라가면 강도가 높아진 건가요? 그렇습니다. 1에서 5단계 정도로 나누고 5일수록 이제 가장 강해지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 자기장 5등급이라고 했잖아요. 네네. 5등급 지자기 폭풍은 21년 만에 처음 오는 거였다. 그러면 이제 얘가 진짜 세구나 느끼실 수 있겠죠. 네. 그런데 우리는 손경제니까 앞서 저는 그것도 또 궁금했거든요.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 이거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이야기가 사실 재밌죠. 예. 재밌다고 하기는 좀 일론 머스크한테 미안한데 예. 2022년에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그 인공위성 기업 스타링크가 통신위성 49개를 쏘아 올렸습니다. 예. 머스크는 원래 한 12,000개 정도 쏴가지고 전 세계에 인터넷을 뿌리겠다 이렇게 공언을 했고 네. 실제로도 그렇게 통신위성을 많이 올리고 있는데 한꺼번에 막 49개씩 쏘아 올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49개 인공위성이 궤도에 올라갔는데 원래는 인공위성 궤도에 올라가면 거기서 약간 안정 단계를 거치고 고도를 조정하고 거기서 좀 더 올라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고도에 착수하는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인공위성을 올렸던 그때 태양 폭풍의 영향으로 대기의 조성이 살짝 변한 거예요. 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X선이 오면 전리층 두께가 달라지고 뭐 이런다고 했었잖아요. 예. 그런데 이런 변화가 생기면은 대기의 밀도도 조금씩 바뀝니다. 밀도가 바뀌니까 인공위성이 원래 안정적으로 떠 있어야 되는 고도도 바뀐 거예요. 근데 원래는 이 정도 올라오면은 여기서 안정 취하고 가면 된다 했는데 그 고도가 바뀌어가지고 거기서 밀도가 바뀌어서 인공위성이 조금씩 추락하기 시작한 겁니다. 네. 그래서 정신을 차렸을 때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떨어져 있었던 거고 그래서 9개는 살렸지만 40개의 인공위성이 떨어져 버리고 말았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주 날씨를 제대로 예측하고 알기만 했어도 이 정도 피해는 막을 수 있었을 텐데 그게 안 됐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네. 실제로 이 사건 이후에 아까 이야기했던 노아에서 이제 대기 밀도 예측 정보 서비스하자 이런 이야기도 나왔고 좀 더 우주 날씨가 중요하다고 사람들이 각성하게 되는 계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우주 날씨가 중요하구나라는 건 알게 된 것 같은데 우리도 사실 지금 지구에서도 태풍 불거나 아니면 갑자기 내리는 국지성 호우 이런 것들은 아직 예보가 이렇게 정확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우주 날씨를 예보한다, 예측한다? 이게 지금 한가요? 저도 취재를 하면서 실제 지구 날씨 예보랑 그 비교를 하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예. 지구 날씨도 거대한 패턴의 경향성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마포구에 언제 비가 몇 미리 오는지 폭풍이 오는지 마는지는 그때그때 달라지는 거고 예. 실제로도 예측이 틀릴 때가 많고요. 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교수님께서 우주 날씨는 비슷한데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1억 5천만 킬로가 떨어져 있으니까 예. 그래서 우주 날씨 이제야 연구가 많이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연구도 이제 그래서 더 많이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우선은 거대한 패턴부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예. 우주 날씨를 예측할 때 원래 태양은 주기적으로 활동을 합니다. 박 교수님 혹시 태양 주기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솔라 사이클이라고 하는데 예. 원래 태양이 주기적으로 활동을 합니다. 예. 옛날부터 뭐 갈릴레오부터 해서 그 전에 뭐 조선시대 학자들도 있고 천문학자들이 태양을 관측했는데 태양 표면의 흑점이 많아질 때도 있고 적어질 때도 있다. 이걸 발견한 거예요. 예. 저희가 이제 흑점이 많을 때는 태양 활동이 활발한 극대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예. 이때 태양 폭풍 같은 이상 현상이 많이 발생합니다. 반대로 흑점이 적을 때 태양 활동이 적어지는 극속이라 부르는데요. 네. 1852년에 스위스 천문학자인 루돌프 볼프가 이런 관측 기록을 모아보니까 평균 11년 단위로 흑점이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면서 극대기랑 극속이가 생기네? 그래서 이 주기를 태양 주기라 부르게 됐습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아마 이미지 사진 하나 보실 텐데 저게 태양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저 중에서 오히려 밝은 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흑점에 해당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거예요? 그렇습니다. 밝은 색으로 지금 표시된 태양들이 지금 극대기에 놓여 있는 태양 활동이 활발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나사의 태양 관측 위성 소호가 1996년부터 2020년까지 한 25년 단위로 태양 사진 찍은 걸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럼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2001년, 2002년 이럴 때 화르륵 끌어올랐다가 지금 2007, 2008 이때 약해졌고 네. 다시 2014년에 확 끌어올랐다가 2020년에 약해졌죠. 네. 이 주기를 약 11년 단위로 돌아오는데 이거를 태양 주기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그 데이터가 많이 쌓여 있을 텐데 이 루돌프 볼프라는 사람이 데이터를 다 분석해서 그럼 1755년 2월에 시작하는 주기를 일주기라고 이름을 붙이자. 예.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그 주기를 태양 물리학자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25주기거든요. 네. 그래서 그 주기를 진행하면서 이 주기대로 하면은 대충 태양 활동이 강하다, 약하다를 알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태양이 이렇게 주기가 있다면 그거는 달리 말하면 그 주기만 이해하면 되니까 예측 가능성이 용이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저도 생각을 했는데 이 태양 주기라는 게 평균적이라는 게 문제입니다. 실제로는 제대로 맞추기가 상당히 힘들다고 해요. 예. 예를 들어서 나사랑 그 노아 이 두 군데서 태양 주기를 예측하기 위한 태양 주기 예측위원회 솔라 사이클 프레딕션 패널이라고 부르는데 예. 이걸 만들어서 운영을 합니다. 이제 매 주기 예측할 때 되면은 불러가지고 전문가들 모아가지고 다음 24주기, 25주기 어떻게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거를 묻고 대답을 듣거든요. 네. 그러면은 보통 여기서는 다음 주기는 언제 온다. 극대기는 언제다. 흑점 그때 평균 몇 개가 나올 거다. 이런 예측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예측이 계속 빗나갑니다. 지난 24주기 그러니까 2010년대에는 예측위원회 내에서 패가 갈렸어요. 12명의 위원회 패널이 모였는데 한 명이 빠진 11명이 최종 투표로 예측 결과를 정했는데 6대 5로 갈린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다. 이건 봉합이 안 된다 해서 예측 결과 2개를 내놨습니다. 그게 하나는 2011년 10월에 극대기가 온다. 나머지 하나는 2012년 8월에 극대기가 올 거라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차이가 크네요. 실제로 어떻게 됐을까요? 언제 왔습니까? 2012년, 2011년 그 사이에 왔나요? 2014년 4월에 왔습니다. 뭐예요? 이건 예측 가능성이 너무 떨어지네. 그러니까 사실 태양 활동을 예측하는 게 정말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5주기도 예측을 이번에 했거든요. 네. 그러면 이번 25주기 예측은 어떤 내용인가요? 이번에도 까다로웠습니다. 예. 문제는 이번 태양 폭풍, 태양 활동이 전반적으로 과학자들의 예측보다 강력했다는 거예요. 원래 지난 24주기 태양 활동이 엄청 약했거든요. 네. 거의 100년 단위 꼴로 볼 정도로 약해서 25주기도 약하게 가겠다 생각을 하고 그거를 예측을 했는데 막상 태양 활동 관측해보니 생각보다 훨씬 강력했던 겁니다. 네. 그래서 위원회는 원래 2025년 7월에 흑점수 한 115개 정도의 극대기가 올 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4년이 지나니까 예측보다 훨씬 강해서 예측이 빗나갔다고 보이니까 이제 2023년 2월에 수정 예측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원회의 그 예측은 25번째 태양주기 극대기는 2024년 1월에서 10월 사이 지금 있죠. 네. 그리고 최대 흑점수는 137에서 173개에 다다를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예측이 어려운가 봐요. 이게 이 정도는 제가 예측해도 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예측 주기가 어려운 겁니까? 두 가지 방법을 쓴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태양 주기를 예측하기 위해서 네. 첫 번째는 지금까지 쌓인 관측 자료를 분석해서 태양 주기를 파악해서 미래에 외삽하는 방법입니다. 그동안 쌓인 관측 자료가 수백 년 정도가 있고 이제 뭐 조선이라든가 그런 역사적 자료를 보면 거의 과거 수천 문헌 년까지도 자료. 네. 있거든요. 왜냐하면 고대에도 흑점 관찰은 계속 했기 때문에요. 예. 그래도 여전히 자료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예. 태양은 한 40억 년 동안 지금 빛을 냈으니까 네. 지금 파악을 해보면 태양 주기 11년이라고 하지만 사실 뭐 몇 년짜리 짧은 주기도 있고 뭐 100년에 달하는 긴 주기도 섞여 있다. 그리고 주기가 엄청 섞여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관측 자료가 더 필요하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또 뭔가요? 두 번째 방법은 방금 게 이제 데이터를 통한 예측이라면 이거는 이론 가설 예측입니다. 예. 지금까지 나왔던 태양 자기장에 관한 이론으로 컴퓨터 시뮬레이션 돌려가지고 흑점 생성을 예측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왔던 이론이 좋으면은 이제 예측을 잘 하겠죠. 그런데 태양 자기장에 관한 가설이나 이론도 아직 완벽한 상태는 아닙니다.
태양 자기장 이론에 보충해야 할 부분이 많거든요. 예. 지금 또 여전히 새로운 이론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완벽하게 아직 이해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측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일단 정의해도 될 것 같고요. 좀 전에 말씀 주셨던 태양 자기장이 만들어지는 원리, 그건 어떤가요? 그 원리를 찾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 제가 생각하기도 이게 근본적인 문제 같은데 저희가 맨날 아침이랑 보니까 친숙해서 그렇지 사실 태양이 미스테리에 쌓인 천체이거든요. 네. 생각해보면은 뭐 화성이나 뭐 달 같은 데는 착륙도 하고 뭐 땅도 파올 수 있잖아요. 예. 태양은 가까이 가는 것조차 쉽지 않은 그렇죠. 뜨거운 천체니까 태양 주기는 우선은 태양 자기장의 변화로 만들어진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어려우니까 좀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예. 태양 자기장은 이제 태양 표면 아래에 있는 대류층에서 플라즈마가 대류를 일으키며 만든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예. 이것도 전자기 유도입니다. 예. 플라즈마라는 물질이 지금 그 전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하를 가진 물질들이 움직이니까 당연히 자기장이 생긴다. 이렇게 예. 얘기를 해요. 근데 이렇게 생긴 자기장이 태양이 자전을 하면서 계속 꼬여가지고 꼬이고 풀리고 하면서 11년마다 한 번씩 방향을 정반대로 바꾸거든요. 이거 재밌죠? 예. 지구는 지금까지 봤을 때 N극, S극이 그렇게 바뀌지 않잖아요. 예. 태양은 11년에 한 번씩 자기장의 방향이 정반대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야. 그래서 이 11년 주기로 바뀌면서 태양 활동이 강하고 약해지면서 나타나는 게 태양 주기라. 예. 지금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예. 이게 전체 그림이지만 정확하게는 아직 더 파고들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당장 올해 5월에 태양 자기장이 만들어지는 위치, 아까 이야기했던 뭐 대류층, 깊이가 실제로는 좀 지금까지 예측했던 거랑 다르다라고 이야기했던 논문이 네이처에 실렸을 정도입니다. 네. 듣기만 해도 아직까지는 어렵고 가야 할 길이 많은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장의 변화하고 태양 주기에 관련돼 있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태양 주기에 관한 미스터리는 이제 태양 내부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예. 태양 바깥에도 현대과학이 풀지 못한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바깥은 뭔가요? 태양 바깥 대기도 여러 가지 뭐 하층 대기, 중층 대기, 상층 대기 이렇게 나눠서 이야기를 하는데 코로나라는 표현 혹시 들어보셨나요? 코로나는 우리가 워낙 잘 아는 그 코로나 말고는 처음 듣는데요. 아, 예. 코로나라고 해서 이제 플라즈마로 이루어진 태양의 가장 바깥 대기를 이야기하거든요. 이게 개기일식 때 관찰된 모습이 왕관처럼 보여서 같은 의미의 라틴어 코로나에서 이름을 딴 겁니다. 아마 그 사진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 코로나도 사실 우주 날씨 예측에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왜냐하면 태양에서 나온 물질이 우주 공간으로 빠져나가는 곳이니까요. 지금 뭐 영상 보시는 분들은 보이실 것 같은데 개기일식 때 딱 가려지면은 원래는 어두워서 잘 안 보이는 코로나 상층 대기가 저렇게 보입니다. 저게 왕관 같아서 코로나라고 예, 부른다고 예.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첫 번째 의문은 태양 표면보다 코로나가 훨씬 뜨겁다는 겁니다. 그래요? 약간 이해가 안 되죠. 그렇죠. 이 안쪽이 더 뜨거워야 될 것 같은데. 네. 태양 표면 온도는 한 5,800K, 5,600도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예. 하거든요. 근데 코로나는 이 온도의 거의 200배 정도 되는 100만에서 300만 도까지 올라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 특이하네요. 더해서 속도도 빠릅니다. 음. 태양 표면에서 물질이 빠져나올 때 초속 수십 킬로미터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근데 코로나 높이까지 올라가면 속도가 초속 수백 킬로로 한 10배 이상 빨라집니다. 가속도가 붙은 거예요? 예. 이야. 그러니까 되게 이상하죠. 예. 에너지원인 태양 중심에서 멀어졌으면 온도도 내려가거나 속도도 느려지거나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오히려 반대라서 겉보기에는 열역학 법칙을 거스르는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합니다. 예. 물론 여기에 대한 이걸 설명하기 위한 뭐 자기장 관련된 이론이라거나 이런 것도 존재하지만 아직 완벽하게 얘가 딱 이거다라고 밝혀진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뷰했던 그 한국천문연구원의 박사님께서는 네. 이제 현재 태양 물리학이 직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군요. 사실 태양은 우리와 가장 가까이 있는 대표적인 행성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친숙하고 그만큼 우리가 많이 알고 있을 것 같다 이렇게 판단했는데 실제로는 모르는 게 너무나도 많은 천체네요. 예, 우주 공간에 있는 직접 빛을 내는 천체를 우리는 항성이라고 부르잖아요. 항성, 예. 스스로 핵융합 반응을 통해 빛을 내는 천체. 태양은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항성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밝혀냈던 천체 중에 가장 성질을 잘 아는 항성이긴 해요. 네. 하지만 다가가기는 쉽지 않으니까 아직 모르는 게 많거든요. 네. 아까 태양 주기해서 이야기가 나왔을 때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그 주기에 따라서 실제로 지구의 기후에 미친 영향도 있다. 예를 들어서 18세기에 소빙기가 왔거나 뭐 약간 따뜻해졌거나 이럴 때도 이런 주기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이것도 연구 중인 단계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만큼 태양 활동 혹은 태양 폭풍 이것들이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태양 연구 중요성도 갈수록 커지고 있죠. 예. 그럼 이렇게 중요성도 커지고 영향도 많이 미치는 건지 우리가 다 알았는데 문제는 태양이 너무 뜨겁잖아요. 그러면 가까이 가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달리 말하면 탐사도 어려우니 이거는 뭐 사실 실질적으로 우리가 태양에 대해서 더 잘 알아가는 게 어느 단계에서는 뭐 약간 불가능에 가까운 영역 그런 거 아닌가요? 두 가지 방향으로 태양 탐사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실제로 가까이 다가가 보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보통은 이제 멀리서 관측을 많이 하죠. 예. 가까이 다가가는 경우가 이야기를 드리는 게 최근에 발사된 탐사선이 있거든요. 2018년 8월에 나사에서 이제 파커 태양 탐사선을 쏘아 보냈는데 네. 이게 나사에서 어떤 캐치프레이즈를 썼냐면 터치 더 선, 태양을 만지다 이런 표현을 쓸 정도로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이 다가가봤다 해봤자 사실은 반지름이 한 6배 정도인데 네. 그러면 사실 태양 외부 대기에는 들어갔다고 볼 수 있대요. 예. 너무 뜨겁잖아요. 그래서 생긴 걸 보면은 앞면에다가 한 면에다가 네. 방패를 달고 갔습니다. 아, 열을 막으려고. 그게 탄소 열 차폐체인데 두께가 11.43cm인데요. 그래서 바깥 외부 온도가 1377도까지 올라가도 견딜 수 있다. 이렇게 나사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요 파커가 이제 길쭉한 궤도를 돌면서 태양과 가까워졌다 멀어졌다를 하는데 예. 올해 12월 24일에 태양과 가장 가까운 근일점 통과가 예정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다들 기대를 하고 있고 코로나 통과하면서 이제 조성등을 밝힌다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보다 더 태양에 가까이 가는 건 지금은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번째로 먼 곳에서 관측하는 전략을 많이 씁니다. 저희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우주 날씨를 보거나 때는 사실 이렇게 관측선들이 많이 움직이는데요. 네.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소호, 태양 탐사선 소호나 스트레오 같은 위성들이 멀리서 꾸준히 태양을 관측하고 있습니다. 요런 태양 관측선들은 보통 라그랑주 점이라는 데 모여 있거든요. 네. 여기가 지구와 태양의 중력이 균형을 이루는 곳인데 여기 있으면 따로 그렇게 연료를 많이 안 써도 계속 꾸준히 떠 있으면서 태양을 관찰하기 쉽기 때문 그런 이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라그랑주 점이 5개가 있는데 태양과 지구 사이는 L1에 가장 많이 모여 있고 뒤쪽인 L2에도 있긴 합니다. 네. 한국도 관련 연구를 좀 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한국도 우주 날씨 관해서 꾸준히 연구를 선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우주 날씨 관해서 예보하거나 연구하는 곳에 대해서 처음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우주청 안에 우주환경센터가 있고요. 예. 기상청에서도 합니다. 진천 국가 기상위성센터에서 위성 보호를 위해서 이제 예보를 하고 있고 네. 마지막으로 공군의 우주 기상 전대가 있습니다. 공군에요. 예. 아까 전에 통신 이야기를 드렸던 것처럼 사실 국방에서 사실 되게 중요할 수 있다. 그렇네요.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연구는 대전에 있는 한국천문연구원에서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천문연구원 카시라고 부르는데 올 10월에 나사와 같이 만든 관측 장비를 ISS 우주정거장에 올릴 계획입니다. 네. 이게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코로나를 관측할 수 있는 코로나 그래프라는 건데 이걸 사용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코로나 비밀을 해결하는데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인터뷰에서 말을 하시더라고요. 네. 우리나라도 생각보다 여러 기관에서 여러 방식으로 우주 날씨를 알아가기 위한 노력들을 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앞서 미국과 비교를 직접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만 미국은 태양 근처까지 가는 그런 위성도 쏘아 올리고 하는데 우리는 뭐 관측선이라든가 이런 거 발사하는 계획 그런 건 없나요? 그 계획이 올해 초에 발표됐습니다. 그래요. 5월 30일에 우주항공청이 문을 열었잖아요. 예. 그러면서 처음으로 발표했던 계획 중에 하나가 라그랑주점 우주환경 관측소입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라그랑주점에다가 우리도 태양 관측하고 우주 날씨 관측하는
탐사선 보내겠다 네. 이거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먼 미래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계획을 짜고 있는데 10년 후를 목표로 해가지고 계획을 진행시켜서 L4 5개 중에서 L4 지점에 관측선을 보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중요한 게 L4에는 지금까지 태양 관측선이 한 대도 없었거든요. 딴 데는 많이 모여 있는 편인데 그럼 여기 보내면은 세계 최초가 될 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더 중요한 건 다른 곳의 태양 관측선과 우주 날씨 상황을 공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상 관측소도 우리나라에 뭐 서울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대구에도 있고 제주에도 있고 이렇게 해야지 이제 다양하게 날씨를 볼 수 있는 것처럼 예. 우주 여기저기에 태양 관측선이 있으면은 우주 날씨 상황도 더 잘 알 수 있고 더 세밀한 연구도 가능하다. 그래서 다른 탐사선과 공조해서 라그랑주 연합이라고 이야기를 하던데요. 네. 그렇게 해서 우주 전체 날씨를 보는 것을 계획 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이제 태양 근처에 우주 관측선 올려보내서 전 세계적인 어떤 연구, 탐사, 예보 이런 데 일조한다. 뭐 자긍심도 있고 좋긴 한데 예를 들어서요. 우리나라도 내부에 지금 돈 써야 될 게 많은데 이런 거는 일단 잠깐 뒤로 미루고 다른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관측된 정보를 그냥 당분간은 무료로 좀 공유받았다가 그렇게 쓰는 그런 거는 안 되는 겁니까? 공유 안 해주나요? 사실상 공유도 당연히 되고요. 예. 사실상 우리가 거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까 카시에서 우주 날씨 예, 예. 연구나 예보를 한다고 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이미 하고 있는 거고. 그런데 이제 미래를 봤을 때 지금까지 왔던 뭐 스타링크가 떨어졌다거나 이런 것처럼 사실상 앞으로 가면 갈수록 21세기에 산업계나 여러 곳에서 우주 날씨의 영향력이 더 커질 거니까 예. 그러면은 피해를 줄이려면 더 열심히 하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야기했던 라그랑주 관측선도 10년 후로 지금 계획을 해서 차근차근 가고 있는 거고요. 10년 후요. 네. 그래도 언젠가 꼭 우리도 내부적으로 갖춰야 될 역량이다 보니까 이렇게 장기적인 계획 아래 하나씩 앞으로 나가고 있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야, 오늘 우주 날씨, 그냥 날씨도 아니라 우주 날씨다. 이게 뭐 우리의 관계가 있나라고 생각했는데 어마어마하네요. 그리고 이런 우주 날씨와 관련된 연구도 국내외적으로 정말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네요. 네. 우주 날씨에 아까 전에 이제 제가 계속 지구랑 이런 쪽에서 이야기를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네. 미래를 보면 아까 10년 후에 발산다고 했잖아요. 미래를 보면 훨씬 더 중요해진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우주 탐사라든가 이런 쪽에서 우주 산업이 점점 커지고 있고 앞으로는 달이나 화성에도 우주 탐사를 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정말 우주 날씨가 지구 날씨만큼 중요해지는 거죠. 달 표면에서 탐사 작업하고 있는데 갑자기 경보가 울린다든가 네. 화성 여행 가고 있는데 태양폭풍 경보 발령됐으니까 빨리 들어간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우주 날씨 제가 결론을 내려보자면 생소하지만 실제로 우리 삶에 많이 들어와 있는 현상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 줄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예. 우주 날씨만 잘 파악했어도 일론 머스크가 인공위성 40대를 날리는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 야. 어떻습니까? 딱 와닿습니다. 지금 왜 우주 날씨에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되고 투자해야 되는지가 이게 직접적으로 경제적인 것과도 딱 맞닿아 있는 그런 부분이었네요. 오늘 우주 날씨 우리가 잘 몰랐던 생경스러운 분야지만 정말 중요한 분야 또 많이 배웠습니다. 지금까지 과학동화 이창욱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